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한 번쯤은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장을 지내며 재개발 저승사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책 강도가 매우 셌던 인물.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입니다. 그는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을 세상에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서울 재개발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9년의 임기 동안 무려 390곳 서울 전역의 정비구역이 줄줄이 해제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됐던 그 충격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파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죠. 당장 2026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입주 물량 급감의 여파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복귀하면서 서울의 도시정비 정책은 다시 한번 정비사업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복귀 이후에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12곳, 재건축 95곳, 모아타운 116곳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총 323곳의 정비사업이 신규로 발굴됐습니다. 이 숫자는 정비사업이 새로 확대됐다기보다는 과거 대거 해제됐던 구역들을 4년 만에 겨우 원상복구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 구역이 많은 게 과연 다 실현 가능한 건가요? 원래 서울에 이 정도 정비사업 물량이 있는 게 맞나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원호 구청장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만약 서울시장 구도가 바뀌면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거처럼 정비구역이 다시 대거 해제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비닥터 톡방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면 정비사업의 절반은 사실상 나가리가 아니냐라는 말부터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만약 정권 구도가 바뀌면 재개발이 올스톱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서울시장이 바뀐다면 과거와 똑같이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는 일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그때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과거의 역사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이 발표됐던 2012년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서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과거와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와는 전혀 다른 전개를 기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조금 되돌려 201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이라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에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던 610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 이 구역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실태조사란 무엇일까요? 당시 정책 자료를 보면 대상에 따라 기준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 예정구역의 경우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구역 지정 요건은 갖췄는지,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점검했습니다. 반면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주민 부담금 조사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태조사의 대상은 당시 사업 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던 모든 뉴타운, 재개발, 그리고 단독 재건축 구역까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태조사를 받아야 했던 구역만 무려 610곳에 달했죠.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주민 의견 수렴과 해제 여부 판단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제 요건이 다르게 적용됐고 그 기준에 맞춰 해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끝난 뒤에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경우는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동의자 또는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인가 취소를 요청해야 했고 인가 취소가 완료된 이후에야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역이 해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해제된 구역의 74%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없는 곳이었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었던 구역은 2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당시 발표에는 실태조사를 통한 구역 해제 말고도 또 하나의 강력한 해제 방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일몰제의 적용인데요. 일몰제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각 사업 단계에서 일정 기간 이상 멈춰 있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도시
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이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해당 구역에 대해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6년에는 직권해제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 조례가 바뀌면서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의 판단만으로도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지연된 구역에서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고 사업 찬성자가 50%에 못 미칠 경우 서울시장은 직권으로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 9년 동안 이어진 이 출구 전략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실태조사, 일몰제, 직권해제 이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며 총 393곳의 정비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일몰제, 직권해제 이 세 가지 제도는 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거나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에만 비로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사업을 지지했다면 해제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많은 구역이 해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당시에 왜 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았고 많은 구역의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2012년 당시의 시장 상황과 제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정비사업은 철저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장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구청장이 이를 참고해 정비구역으로 신청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 과정 전반에서 주민 동의나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뉴타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청장이 구상안을 작성해 후보지를 신청하면 시장이 현장 실사 이후 심사를 통해 뉴타운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으나 설명의 수준에 불과했고 주민 동의 절차는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반 정비사업과 뉴타운 모두가 철저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사업의 시작부터 주민의 참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구역 내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서울시 의장은 뉴타운 전면 재검토까지 외치며 서울시와 강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주택시장이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장기 침체 구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보금자리 주택 공공 분양이 2011년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민간주택 공급을 담당하던 정비사업 수요가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주택시장 장기 침체와 공공분양 확대가 맞물리면서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그 시절 정비사업 대거 해제는 단순히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 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 보금자리 주택 확대에 따른 민간 분양 선호 하락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맞물리며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결국 대거 해제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현재의 정비사업은 어떨까요? 먼저 달라진 정비사업 추진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주도해 정비구역을 지정했지만 지금은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이반 요청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정비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찬성 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죠. 반대로 반대 동의율이 높은 지역은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도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 참여 의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 통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2012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서울 주택시장 상황입니다. 과거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길었던 부동산 장기 침체기였습니다. 반면 서울 주택시장은 전고점을 넘어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은 문재인 정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4년간 부족이 누적되었고 올해 역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곧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만큼의 유의미한 대규모 공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고작 1.7만호로 전년 대비 37%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올해뿐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서울 주택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이는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제 2012년과 현재 정비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시장과 구청장 주도로 진행됐고 주민 참여나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수 구역에서 주민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반면 현재는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며 찬성 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곳 위주로 선정해 주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보금자리 주택 확대에 따른 민간 분양 인기 하락으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장이며 향후 3년간 공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현재 정비사업 추진 환경은 2012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현재 환경에서 서울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과거처럼 사업이 대거 해제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서 뉴타운 출구 전략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기 위한 핵심 조건이 반대 동의율 30% 이상 확보와 일몰제 적용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 출구 전략이 나온다고 해도 쉽사리 구역이 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24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이미 반대 동의율 25% 이상이면 정비구역 위반 취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출구 전략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12개소 중 자진 취소한 곳은 단 2곳 1.5%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만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과거처럼 수백 곳이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구역의 해제 원인이 되었던 일몰제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연장을 신청하면 일몰제 적용이 연기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가 아니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와 사업 추진이 비교적 수월하고 이로 인해 과거처럼 일몰제가 대거 해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과거처럼 한꺼번에 대거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26년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되거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비사업은 지금과 비슷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신규 지정은 충분히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 특히 대권을 고려한다면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 선정지들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규 지정은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수준의 주민 동의율이 확보되어 있고 주택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에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업 절반이 날아가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후보들이 공공 중심의 공급 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정원호 구청장 역시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통합기획의 신규 지정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직 선정되지 못한 추진 지역들은 사업이 무산되거나 공공으로 사업을 틀어야 할 수 있고 또 지방선거까지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 선정된 후보지들 역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신규 추진지역 진입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근 선정된 후보지 역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픈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의응답, 정부 정책 해석, 투자 네트워킹 등 무료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